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6월 27일 지금 새벽 1시 40분이 넘었는데요. 자,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상당히 빠르게 말이죠. 이 박영수 특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여기 제목 하나만 딱 나와 있을 때 제가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간략하게 논평을 해드린 바 있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에 조금 전부터요, 검찰에서 이 후속 입장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어떤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에서는 왜 이 박영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왜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이 틀림없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뉴스 중에요, 가장 중요한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조선일보 이 송의달 라이브라고 하는 칼럼에서 윤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승부수를 던져야 되느냐, 그래서 이 운둔근의 이 입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과제는 지금 성공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입장으로 이 국정을 운영해야 되느냐, 상당히 특이한 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푸틴의 계륵이 됐다, 쇼이구 국방이요. 왜냐하면 반란을 제대로 저지도 못했고 너무나 생각보다 쉽게 지금 모스크바 수도까지 다 뚫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푸틴 입장에서도 문책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입지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외신들의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지금 외신들 지금 요즘 이 러시아 사태를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프리고진이 지금 이제 휴전에 합의했는데, 그리고 벨라루스로 가기로 했는데 행방이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하루 만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 합의를 했느냐, 그래서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가족 살해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러시아 무장 반란 사태가 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래서 이 살벌한 이 군부 기율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러시아 사태가 김정은에게 주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한 이 중요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8월 말에 한미일 정상이 워싱턴 DC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이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8월 말에 워싱턴에서 회담하는 방향으로 3국 정상들이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이 자리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제8사를 포함한 핵미사일 개발, 이런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자, 그리고요, 정상들 모임에 앞서서 7월쯤에 외교 담당 차관급 회의를 실시하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일정이 성사가 되면은 3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목적으로 보이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아사히 신문이 보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25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6.25 73주년 행사가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매우 특이한 일이 생겼어요. 일종의 이제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무슨 일이냐? 즉 켈로 부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아 리에종 오피스라고 하는 일종의 미군에 있는 이제 정보부대요. 여기 출신인 이창건 전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장으로부터 즉석에서 쓴 쪽지를 받았는데 감사의 쪽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창건 회장의 경우에는요, 서울대 전기업과에 다니다가 켈로 부대의 기획참모로 참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쪽지에서 뭘 밝히고 있느냐? 이 켈로 부대가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은 것은 생전 처음이다. 그러면서 인정을 뭘로 받았느냐? 지난 2월에는요 보상금을 받았고, 지난 6월 14일에는 청와대 오찬에도 초청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북한에 침투했다가 휴전 때문에 못 돌아온 동지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상에 대단한 감사의 뜻을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켈로그대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극동군 사령부가 1949년 6월에 조직한 비정규 폭파 공작 첩보부대입니다. 그래서 미군 8240 부대하고요 연계해서 6.25 전쟁 중에 비밀 작전을 수행한 부대예요. 그런데 이 부대원들은요, 이 고대 보안 관계상 군번이나 계급, 군적이 없어서 그동안에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 6.25 전쟁 전후 적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돼서 정부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는데 실제로 보상을 받게 된 것은 작년 2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부터 처음으로 이 비정규군 공로자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해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 장관은요, 이 원장한테 말씀을 잘 기억하고 편지를 집무실에 걸어두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천 청사로 이 출근을 해가지고요, 집무실에 이 쪽지를 바로 걸어놨다. 이게 이제 새로운 뉴스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박영수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바로 오늘 26일 저녁 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8개월 만에 있게 됐는데요. 오늘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혐의는요, 특가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은요, 우선 이 박영수 특검은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인 2014년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요, 대장동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그리고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 그리고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받았다. 이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은요, 박영수 특검이 대장동 일당의 부탁을 받고 우리은행 측에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우리은행이 내부 반대를 이유해서 2015년도 3월에 컨소시엄에는요, 불참한다, 이렇게 최종 통보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은행은요, 여신 의향서를 써줬는데, 이거는 1,500억 정도의 PF 대칠 여신 의향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신 의향서를요,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발급해 줬고, 그 이후에 성남을 뜰 컨소시엄은요,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에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민간사업자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박영수 특검은요, 김만배 등으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한 대가로 2015년도 4월에 5억 원을 수수했고, 향후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은요, 2015년도 7월부터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6년도 7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박영수의 특검의 딸인 박모 씨는요,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해요. 그러면서 6천만 원가량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영수의 이 딸 박 씨는요, 이와 별도로 2019년도에서 2021년도 회사에서 11억 원을 빌렸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요, 이 우리은행의 역할이 대주잔 참여해서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이 약속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이한 것은, 이건 뭐 가장 최근에 알려진 내용인데요. 이 검찰은요, 박영수하고 양재식 이 두 사람이 공모해서 2015년도 변협회장 선거 당시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2014년도 말에 변협회장 선거 캠프를 꾸리게 됩니다, 박영수 특검이. 그리고서 2015년도 1월에 선거에 출마했는데 낙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15년도 초부터 본격 추진이 되는데,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은행 이사장 할 때, 그 다음에는 또 대장동 사업 할 때, 그 다음에 변협회장에 출마할 때, 이게 전부 다 시기적으로 겹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의혹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이 나와서 선거 자금으로도 가고, 그렇죠, 우리은행에 이 청탁을 하는 대가로 또 200억 이렇게 받아내고, 이렇게 이게 다 얽히고 설킨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지난 12일하고 20일에 양재식 특검부를 조사한 데 이어서 박영수 특검을 22일 조사했고요. 26일, 이제 뭐 시간상으로는 어제가 되겠죠. 지금 이제 27일 새벽이니까.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지금 이제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이 두 사람을 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요, 자, 일단 뭐, 이거 그냥 봐주기 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그동안에 많이 제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발 입장을 보면은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물적, 인적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다.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 그 다음에는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송의달 박사가 쓰고 있는 이 칼럼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치 입문 딱 2년인데, 자, 정치 생활을 한 번도 안 하고, 국회의원 생활도 한 번도 안 하고, 이 검사만 평생을 하신 분인데, 단칼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에서는요, 이 송의달 라이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달 29일 날 정치 참여, 그리고 대선 도전 32주년을 계기로 해서요, 2주년을 계기로 해서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이 됐을까?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각오로 국정을 운영해야 될까? 이런 거를 갖다가 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2년을 복귀해 보면은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을 복귀해 보면은 이런 세자로 압축이 된다고 합니다. 운자, 둔자, 근자, 이 세자예요. 근데 운둔근은요,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 호암자전에서 밝힌 이 이병철 회장의 성공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운을 잘 타야 한다는 법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운칠기상, 운구기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운을 잘 타고 나가려면 운이 오기를 기다리는 둔한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틀 때까지 버텨내는 끈기와 근성이 있어야 된다. 먼저 이제 운인데,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87년도 직선제 이후로 이 35년 동안 윤 대통령보다 더 좋은 이 정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왜냐? 정치를 한 번도 안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이긴 것은 0.73% 차이로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작년 지방선거도 또 압승했다. 자, 그리고 전 정권 검찰총장에서 불과 371년 5개월 만에 반대정당이 대통령이 되는 일, 다시 반복되기 힘든 한편의 기적같은 드라마. 옳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 윤석열이 아니라 말이죠. 운석열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둔은 뭐냐? 둔은 200만 가까이 팔린 단행본 둔감력의 저자인 와타나베 주니치로는요. 둔은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상심했을 때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당하는 강한 힘이 둔이라고 합니다. 자, 운둔이 새겨올 때 이제 둔자 같아요. 이 둔. 예.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13개월 동안 둔과 숙명적으로 동행하는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303자의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차례나 썼지만은요, 정작 국정 현실에서는 세계의 전선에 걸쳐서 반자유 세력에게 협공당하기 때문에 이 둔자, 이게 이제 숙명적으로 동행하는 그런 여정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요, 또 이 그를 압박하는 이제 반자유 세력은 바로 북한,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민노총을 정점으로 한 국내 좌파 세력들, 이 169개의 국회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이제 반자유 세력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정 지지율은요, 지난해 두 차례 위험수인 24%까지 떨어졌지만은 그때마다 그런 흔들리기는커녕 불사조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윤 정부의 이 외교안보 성적은 A0다. 이런 이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평가까지 있을 정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국정 방향을 잘 잡고 있고 그야말로 운이 굉장히 좋다. 예. 그러면서 이 윤 대통령이 야당의 국회 독재에 가로막혀 있는데 법 개정은 안 되니까 시행령 정치로 1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자기 길을 걷으면서 공간과 지지 폭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특유의 운과 둔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근인데요. 운, 둔, 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흉운을 버텨내면서 목표를 이루는 근이 부족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깡다귀, 배심, 배보, 이 강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둔이에요. 자, 근입니다. 이 말이 근. 그래서 뚝심과 심지. 그래서 근까지 갖춘 인물인지 여부는 4년 후 정권 재창출의 결과로 판단이 날 것이다. 자, 그래서 운둔근의 정치에서는요, 본인 노력은 물론이고 정치 세력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은 어디서 무엇을 집중해야 되느냐. 이와 관련해서 송이달 라이브에서요, 8명의 현인을 만나서 인터뷰해가지고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4가지의 성공 승부수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 설명이 별로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요, 한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다움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이 국가다움과 국가의 정체성은 바로 윤 대통령이 이번에 미 의회에서 연설한 자유를 46번이나 언급한 거.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이 승부수를 던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중국과 북한 좌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된다. 이걸 달리 말하면은요, 지금 이제 중국과 북한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좌파 세력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압축이 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하는 모양을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승부수는 어디에 되느냐.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요, 이렇게 국정 주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요, 뛰어난 학습 능력과 정치적 신념을 갖춘 그런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언론을 자주 만나라. 그러면서 이 미디어는요, 자신과 국정을 세이저하고 정치 국면을 갖다가 주도하기에 둘도 없이 유용한 창구이자 수단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뭘 승부수를 거둬야 되느냐? 우파 역량 강화, 그리고 새 주류를 형성하라. 그래서요, 지금 윤 대통령과 여권의 당면 과제는 내년 4월 총선 승리, 이것을 위해서 여당이 중도로 외연을 확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상당히 많지만, 여당 스스로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활력과 자산이 부족하다면 이 얘기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우파 역량을 강화하고, 이 우파 역량을 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주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국가안이 투철하고 시대적 위기감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2024년 제22대 국회를 구성해야만 한다. 그래서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이러한 이 조언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과 세계 운명을 결정짓는 이제 승부사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자유민주 인권을 믿는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의 명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의 방향타를 결정짓는 건곤일척의 승부사. 그래서 윤 대통령이 운둔군의 두루 형통해서 한국과 세계 역사를 전진시키는 역사적 인물이 되기를 한국과 세계의 많은 자유 시민들이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뉴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쇼이그로 국방, 왜 그러냐면요, 이 프리고진이 쇼이그로 국방은 처벌을 하라. 이게 이제 중요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러냐면, 쇼이그 러시아 국방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는 이 용병 부대들 후방을 쳤다는 거죠. 공격해서 2천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어서 처벌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지금, 그리고 외신들이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 이번에 바그너 그룹의 용병 부대들이요, 일종의 이제 반란 부대들이 너무나 쉽게 남부 도시 2개를 장악하고 하루 만에 러시아 남방 500km, 또 외신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200km까지 진군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이에 러시아군의 이 대응력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 그러나 푸틴 입장에서는 그렇게 문책이 쉽지 않다. 왜? 지금 전쟁 상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전쟁 상황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라 실제 전쟁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 수장을 과연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혼란이 더 가중될 수가 있다. 그리고 쇼이구 장관은요, 99년 푸틴과 함께 통합 러시아당을 창당한
핵심 인물이고 푸틴의 충성파 인사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요 2012년도부터 10년이 넘게 국방부 장관을 맡아서 지금 최장수 장관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서는요 이번 무장 반란 이후에 쇼이구 국방장관의 입지가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사태를 중재한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도 지금 국제무대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강화됐다는 것이죠. 이건 뭐 당연하죠. 예.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프리고진의 회군 미스터리인데요. 도대체 왜 24시간 만에 바로 그러니까 휴전에 합의를 했느냐. 그래서 이 보도를, 외신들을 쭉 보도를 보면은요, 결국은 러시아 정보기관으로부터 바그너 수뇌부의 가족을 살해하겠다, 해치겠다, 이러한 위협을 받고 바로 이제 꼬리를 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지가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제 하루 만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본래 25,000명의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동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프리고진이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반란 작전에 투입된 바그너 용병은 불과 8,000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모스크바 진입은 하더라도 모스크바를 장악하는 데는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가 결국은 돌연 철수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요.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도 프리고진의 결정이 굉장히 의아하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BC 뉴스 보도를 보면요,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진격을 중단한 것은 정말 미스터리다. 러시아 남서부의 로스토프주에서 영웅으로 떠받들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행방을 휴전으로 방향을 바꿨냐? 이게 지금 이제 하나의 미스터리로 계속 외신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요, 프리고진의 행방은 역시 여전히 묘연한 상태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벨라루스하고 러시아 당국에서도요, 프리고진의 이 소재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이러면서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김정은 리더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 정치 체제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체제하고 이 독재, 일당 독재, 그리고 강한 말하면 통제 사회, 이게 공통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푸틴의 가장 신뢰를 받는 이 측근이 반란을 일으킨 점. 그래서 김정은 체제도 군부 측근들의 아주 철저한 충성심으로 이 체제를 3대 세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상황을 비교한다면 이렇게 김정은 측근 중에서도 반란 세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게 김정은이를 굉장히 지금 긴장시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집권층 내부의 암투가 언제든지 권위주의 체제의 균열을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김정은이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불안감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푸틴처럼요, 단단하게 권력을 다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측근 세력으로부터 반란이 야기될 수가 있다는 점. 예, 이게 이제 제일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걱정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급변 사태는 바로 민중봉기인데, 북한에서 이제 민중봉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바그노그로처럼 조직화된 내부 세력이 군사 능력을 갖고 도전하는 것은 정말 이 김정은한테는 큰 심각한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지금 김정은이는요, 군에 대한 사상 통제와 기울 강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군부가 언제든지 본인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있다는 새로운 교훈을 김정은이가 이번에 지금 러시아로부터 배웠다. 그래서 군령권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예. 그리고요, 북한이 이번에 권위주의 정권의 전복 가능성을 외부로부터 학습했기 때문에 틈새 외교의 기제로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에 빠진 푸틴을 지지하고 나서서 북러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러시아의 협력, 이게 이제 외화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이 외화벌이는 지금 러시아에서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심야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저의 심야방송 많은 시청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